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험에서 배우는 사람은 평범하고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현명하다. 그런데 경험에서도 역사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 주변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저 사람 진짜 바보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바보 같은 습관 우리 안에도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위기는 기업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는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아무도 믿지 않던 반도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죠. 미쳤다. 저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무모함이 오늘날 한국을 움직이는 기술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해냈을까요? 그는 절대 바보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따르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틀렸을 때는 조용히 인정하고 다음날 더 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병철 회장의 삶을 빌려 진짜 바보라 불리는 사람들의 11가지 특징을 우리 자신의 거울로 삼아 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의 역사가 증명하듯 스스로를 다듬는 사람이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는 순간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반도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스스로 바꾸는 행동,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해왔다. 남이 시켜야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큰일을 못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특징,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1938년 내가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막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고 거래처에 보내야 할 물건을 실은 마차가 늦었다. 직원들은 그저 서 있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장부를 덮었다. 장사를 하는 건 매뉴얼이 아니다. 머리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직접 우비를 입고 나가 거래처를 찾아다녔다. 젖은 손으로 물건을 나르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다음 날 거래처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 삼성은 믿을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상회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모든 현장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불이 꺼지면 불평하지 말고 먼저 스위치를 찾아라.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기회는 사라진다. 현장에서는 늘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전원이 끊기기도 하고 자재가 늦게 도착하기도 한다. 그럴 때 멈추는 사람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나는 후자를 믿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일으킨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누가 길을 알려주기를 기다리면 평생 제자리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내가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출발해 오늘의 삼성을 만든 이유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묻고 싶다. 해봤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 본 적이 있나? 남이 아닌 자기 머리로 결정하고 행동한 적이 있나? 그 한 번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머리는 뛰어나지만 오래가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특징,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초창기 나는 거래처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직원 중 한 사람은 항상 자기 일만 챙겼다. 제 일은 끝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날은 약속된 납품일이었다. 그 직원은
자신의 일만 마치고 퇴근했고 포장 공정이 밀리면서 거래처에 물건을 제때 보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거래처 사장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병철 사장, 당신네는 약속을 안 지키는 회사입니까?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삼성의 이름으로 일한다면 내일과 내일은 없다. 팀의 신용이 곧 너의 신용이다. 그때부터 회사에는 하나의 원칙이 생겼다. 내일이 끝나도 팀의 일이 끝나야 퇴근한다. 그 단순한 원칙이 오늘의 삼성 문화를 만든 것이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자기 편의대로 약속을 바꾸고 가족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일정만 챙긴다. 그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혼자서는 절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함께할 때 비로소 나라가 움직인다. 사람은 서로를 도와야 성장한다. 팀이 신뢰를 얻으면 개인의 이름도 함께 빛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묻고 싶다. 해봤어? 내일이 끝난 뒤 남은 사람을 위해 단 10분이라도 더 머물러 본 적이 있나? 그 10분이 팀의 신용을 지키고 인생의 신뢰를 쌓는 시간이다. 나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실력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사람보다 감정 하나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특징,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수원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품질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내가 말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써보게. 그 한마디에 반장이 얼굴을 붉혔다. 제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순간 공기 전체가 얼어붙었다. 작은 한마디가 현장의 리듬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날 오후 생산 라인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실수는 평소보다 2배로 늘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다. 감정이었다. 나는 회의가 끝난 뒤 그를 불렀다. 우리는 탓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모였다. 나는 덧붙였다. 기분이 아닌 기준으로 말하라. 품질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인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의 모든 보고 형식을 바꿨다. 첫 줄에는 이렇게 쓰게 했다. 사실은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문장만 제대로 쓰면 감정이 사라지고 개선은 시작된다. 나는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팀의 신뢰가 흔들리고 결국 실력도 평가받지 못한다. 한 사람의 분노가 10사람의 집중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위기 때일수록 메모를 했다. 누가 잘했는지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히 적었다. 그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감정은 사라지고 해결이 보인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묻겠다. 해봤어? 누군가의 지적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아니라 사실로 대답해 본 적이 있나? 그 한마디.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신뢰를 되돌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 뒤에 붙는 한마디였다. 이번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특징, 변명만 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1960년대 초 수원 방직 공장에서 품질 문제가 잦았던 시기가 있었다. 실이 약하게 끊기고 원단의 균일도가 떨어졌다. 나는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요즘 날씨가 습해서 그렇습니다. 기계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기 책임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현장으로 내려갔다. 직접 원사통을 열어보고 기계 옆에 온습도를 확인했다. 그때 보관 창고의 창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봤다. 습기가 가득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보고서의 첫 줄에 내 책임 비율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다.
이번 문제 당신의 책임은 몇 %인가? 그 한 문장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유를 찾던 자리가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변명을 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자기 입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은 성장한 것이다. 내가 기업을 운영하며 배운 건 실패는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묻고 싶다. 해봤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 적이 있지 않은가? 그 한 번의 변명이 당신의 신뢰를 그리고 기회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 일기장에 자주 이렇게 썼다. 실패는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변명은 남는다. 그 문장을 적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남 탓하지 말고 오늘은 나를 고치자고. 나는 경영을 하며 가장 위험한 사람을 자주 보았다. 그들은 똑똑했지만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 5번째 특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1970년대 초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수출용 TV를 만들었을 때의 일이다. 처음에는 모두가 흥분해 있었다. 이제 한국 제품도 세계로 나간다. 하지만 출하된 제품 중 일부가 화면 잡음 문제로 반품되었다. 보고가 올라왔을 때 한 관리자가 말했다. 회장님, 해외 운송 중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수입 부품의 불량 같습니다. 라며 책임을 돌렸다.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이유를 찾기 전에 우리 손끝부터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나. 직접 공장으로 내려가 확인해 보니 납땜 과정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회로가 불안정했던 것이었다. 기계도 부품도 운송도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이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간 순간에 작은 실수였다. 그 사건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잘못을 숨기면 문제는 더 커진다. 초기에 인정했더라면 리콜 비용도 신뢰의 손상도 막을 수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오류를 발견하면 48시간 안에 공개하라. 감추면 부끄러움이 커지고 공개하면 배움이 시작된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성장을 막는 벽이 된다. 나는 늘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틀릴 수는 있다. 그러나 고집은 죄다. 나 역시 살아오며 수없이 틀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정했다. 그래서 다시 고칠 수 있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곧 신뢰다. 신뢰가 없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묻겠다. 해봤어?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했을 때 즉시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준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류가 있었다. 바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던 초창기였다. 그때 한국에는 반도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 이 공정은 온도보다 먼지가 더 중요합니다. 라인 설계는 효율보다 안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간부들은 말했다. 우리는 한국식으로 합니다. 우리 방식이 맞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처음 시도한 웨이퍼 생산은 불량률이 40%를 넘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눈으로 배우게 된다. 그때는 이미 늦다. 나는 늘 강조했다. 경청은 예의가 아니라 실력이다. 회의 때는 누구도 말을 끊지 못하게 했다. 발언이 끝나면 반드시 상대의 말을 한 줄로 요약하게 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이해했는지 알 수 있었다. 삼성의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 듣는 자가 성장한다.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규율이었다. 잘 듣는 사람은 상대의 의도를 읽고 문제의 뿌리를 빠르게 찾아낸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내의 말, 자식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 결국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다. 사람은 대답보다 경청해서 신뢰를 느낀다. 나는 회의실보다 가정에서 그 사실을 더 절실히 배웠다. 지금 묻겠다. 해봤어?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본 적이 있나? 그 한 번의 경청이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보았다. 그중 가장 위험한 위기는 외부의 위기가 아니었다.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내부의 정체였다. 1970년대 후반 내가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였다. 그때 많은 임원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전자도 벅찬데 왜 또 반도체입니까? 지금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회사는 멈추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세상은 늘 바뀐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꾼다. 처음 반도체 공장을 세웠을 때 우리는 기술도 경험도 없었다. 외국 기업들은 코웃음을 쳤다. 한국이 반도체를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불가능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음 세상을 연다. 우리는 밤을 새워 실험했고 실패를 수십 번 반복했다. 처음 수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새 장비, 새 공정, 새 사람,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며 결국 세계 시장의 문을 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익숙함을 붙잡을수록 작아지고 변화를 받아들일수록 커진다는 것을.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충분하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묻겠다. 해봤어? 새로운 방법을 배우려 해본 적이 있나? 익숙한 습관 하나를 버리고 미래를 위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 변화를 피하면 결국 세상이 당신을 피하게 된다.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면 금방 느껴지는 부류가 있다.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주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 오늘은 그 8번째 특징, 분위기 공기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내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건 협상 자리였다. 해외 바이어와 수출 단가를 조율하던 때였다. 분위기는 조용했고 서로의 얼굴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임원이 갑자기 농담을 던졌다. 이 정도면 우리끼리 친구 아닙니까? 그 순간 바이어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계약 조건은 즉시 달라졌다.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 한마디가 이익을 바꾸고 표정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린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읽을 줄 알아서 신뢰를 얻는다. 나는 늘 이렇게 가르쳤다. 말보다 먼저 분위기를 보라. 상대의 표정, 목소리, 자리의 공기를 읽는 것이 진짜 비즈니스다. 삼성 상회 시절에도 그랬다. 고객이 무표정하면 절대 가격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며 기분을 풀었다. 상대가 웃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결국 거래의 첫걸음이었다. 이건 회사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같다.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분위기를 읽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진다. 가족이 지친 표정을 짓는데도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이다. 나는 자주 말했다. 눈치는 계산이 아니다. 배려다. 눈치 없는 사람은 손해를 모른다. 그러나 눈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지킨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에게 묻겠다. 해봤어? 대화 중 상대의 표정을 한번 살펴본 적 있나? 그 작은 관찰이 관계를 바꾸고 한 번의 거래를 지키며 인생을 부드럽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글을 남겼다. 사람을 평가할 때 말투를 가장 먼저 본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말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그 9번째 특징, 불필요하게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삼성 상회를 하던 시절 나는 늘 거래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낸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본건은 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유통 경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는 그를 불러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이 팔린다는 말인가, 안 팔린다는 말인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조금 어렵다는 뜻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말이 어려우면 행동도 느려진다. 보고는 철학서가 아니라 실행서여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보고서의 첫 줄에 이렇게 쓰게 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 세 줄이면 충분했다. 말이 짧을수록 일은 빨랐고 의사소통은 명확해졌다. 나는 회사 안팎에서 이런 사람을 자주 봤다. 어려운 말을 써야 똑똑해 보인다고 착각하는 사람. 하지만 진짜 실력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말한다. 내가 외국 바이어와 미팅할 때도 그랬다. 통역 없이 단어 몇 개로도 통했다. 신뢰, 품질, 약속. 이 세 단어면 충분했다. 말을 어렵게 하면 듣는 사람은 피곤해진다. 결국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이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장식이 아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쉽게 말하면 진심이 전해지고 어렵게 말하면 자기만 남는다. 지금 당신에게 묻겠다. 해봤어?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쉽게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 그 한 번의 단순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내가 살아오며 가장 안타깝게 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남의 단점은 빠르게 찾지만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오늘은 그 10번째 특징, 비판만 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1970년대 중반 회사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였다. 당시 나는 국내 전자산업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를 확장하고 젊은 기술자들을 더 뽑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그건 무리입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자네는 어떤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안은 실력 있는 자만 낼 수 있다. 삼성 상해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신입 직원이 늘 불평했다. 이 방식은 낡았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다.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새 방식을 내보게.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정말 새로운 거래 방식을 만들어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자네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선하는 사람이 됐다. 그날 이후 나는 임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안 없이 비판하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소음이다.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 쉽게 끌린다. 하지만 부정은 생각보다 값이 싸다. 나는 이렇게 배웠다. 비판은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만 제안은 한 인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보고서에 두 칸을 만들었다. 왼쪽에는 문제점을 쓰고 오른쪽에는 개선안을 적게 했다. 그 단순한 규칙 하나가 회사를 움직였다.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해봤어?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함께 내본 적이 있나? 그 한 번의 제안이 당신의 말에 신뢰를 더한다. 나는 수많은 인재를 만나왔다. 그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은 그 11번째 특징,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삼성전자가 막 성장하던 시절 나는 자주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중에는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다. 회장님, 저희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건 실패할 리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한 번은 생산 라인에 작은 오류를 지적받았는데도 제 방식은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고집하던 관리자가 있었다. 그 라인에서 나온 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그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를 천재라 믿는 사람보다 배우려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삼성의 기술은 내 한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실패와 토론, 그리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덕분이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아는 만큼 교만해지면 멈추고 모르는 걸 인정하면 성장한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한 문장을 적게 했다. 오늘 내가 새로 배운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문장은 회사의 철학이 되었고 내 평생의 습관이 되었다. 나는 누구보다 배움을 중시했다. 나에게 인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큰 일을 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틀을 부수지 못하면 세상도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묻겠다. 해봤어? 오늘 하루 내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한 순간이 있었는가?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배운 건 단순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이다. 오늘 내가 이야기한 11가지 특징들,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젠가 나 역시 그 안에 있었다.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던 젊은 시절, 남 탓을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시절, 그리고 내 판단만 옳다고 믿었던 시간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나를 바꾼 건 성공이 아니라 반성이었다. 실패가 나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 다시 배우려는 마음이 나를 일으켰다. 나는 위기 때마다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 내가 고쳐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회사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켰다. 삼성의 역사는 화려한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끊임없이 배우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해봤어? 오늘 하루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해 본 적이 있나?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본 적이 있나? 그 짧은 한 번의 성찰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한 단어를 댓글로 남겨보라. 성찰, 도전, 신뢰, 성장.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그 한 단어가 바로 내일의 방향이 될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실패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생각을 멈출 때, 그때 진짜 무너진다. 그러니 오늘 멈추지 말라. 생각하라, 배우라, 그리고 바꿔라. 그게 내가 평생 믿어온 길이었다.